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의사 닥터진입니다. 현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증상들, 난치성 질환 이런 걸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환경 독소에 대한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현대 사회는 환경 독소가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아무리 피한다고 해도 검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환경 독소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병증을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그런 환경 독소가 어떤 증상들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외국 사례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들은 사례들 보면은 평생 낫지 않는 건선이나 습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른 질병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심장병 같은 게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식사를 안 하고 링거로 한 2주 정도 영양 보충을 하고 그냥 있었더니 갑자기 피부 질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되게 깜짝 놀라죠. 근데 그런 경우가 음식으로 인해서 항상 환경 독소나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었어서 그게 평생 이제 병이 낫지 않았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워서 이제 음식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위장이 쉬고 간이 쉬고 콩팥이 쉬고 하다 보니까 피부 질환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해독의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또 환경 독소 많다는 얘기고, 가끔 음식 중에서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균이든지 안 좋은 물질이 이제 들어오면은 구토, 설사, 식은땀 나고 이러면서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반응을 몸에서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급성으로 들어온 독소인데 영어로는 푸드 포이즈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독소가 들어와서 몸에서 그런 거를 이제 배출하는 그런 증상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몸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서서히 증상이 발현돼서 지속되는 만성 질환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되게 맑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좀 탁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부에 뭐가 잘 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맑지 않고 굉장히 탁한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혓바닥에 맨날 설태 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증상들이 사실은 독소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혓바닥에 이렇게 하얗게 백태나 설태가 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몸에 독소가 많은 증상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하얗게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색깔이 누래지고 점점 진해집니다.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 몸에 환경 독소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색깔이 탁한 경우에도 그 외에도 이제 눈 주변에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눈이 잘 충혈된다든지 눈다래끼, 눈곱이 자꾸 생긴다, 이런 분들도 사실 몸에 독소가 많은 거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항생제나 소염제나 이런 처방을 받고 해독으로 접근하지는 잘 않죠, 보통 병원에서. 근데 이런 것도 독소가 쌓였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일종의 한 가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시력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눈도 침침해지고. 왜냐하면 이런 몸의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혓바닥도 있지만 눈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끔 오셔가지고 입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위장 쪽이라든지 간에 독소가 많으면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독소가 있으면은 악취가 날 수 있는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배에 가스가 차면서 냄새가 안 좋은 방귀가 나오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위장간에 독소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독소들은 림프절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림프절이 피부 밑에 있거든요. 이게 이동을 하면서 나중에 배출이 되는데, 독소가 너무 많이 차인 분들은 림프절이 있는 피부 밑에 여드름이나 습진이나 아토피나 이런 염증 반응들이 잘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건성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땀이 났을 때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등에서 굉장히 냄새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몸에 독소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나 겨드랑이나 이런 림프절에서 냄새가 심한 땀이 나는 거나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자꾸 난다든지 지루성 피부염이 자꾸 생긴다든지 아토피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계속 진행되는 거, 사실 이런 증상들이 단지 피부의 질환이 아니라 몸에서 그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들이 많아서 피부로 올라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걸로 배출을 못하면 독소들이 피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은 내가 독소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가 뭐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어렵고 내용도 딱딱하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환경 호르몬은 생殖 기관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생殖 기능의 감소, 생殖 기계의 기형, 난임, 성조숙증. 요즘에 성조숙증이 굉장히 많죠. 사실 성조숙증은 성호르몬을 증식시키는 환경 에스트로겐이 몸에 들어와서 그런 성조숙증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조숙증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점점 증가하고 산업화된 도시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북극곰도 조사해보면은 생殖기계 기형이 많고 환경 독소도 많이 나왔다 이런 뉴스를 본 적도 있고요. 가깝게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물고기들이 뭐 기형적인 뭐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 독소들은 생殖기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몸에서 환경 독소 들어와서 환경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될 수 있는 독소들은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질암, 남자들은 고환암, 전립선암 이런 생殖기계 암들 또 갑상선암 같은 호르몬계 암들을 잘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환자들은 파라벤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고 해요. 파라벤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작용을 너무나 강화시켜가지고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여성암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원인을 한 가지 찾아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성 호르몬계나 남성 호르몬계 암이 있는 분들의 환경 독소 검사나 여성 호르몬의 어떤 대사를 보는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과도한 에스트로겐의 증가, 그러니까 남자에서도 그런 에스트로겐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트로겐이 뭐 갑자기 막 몸에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트리거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요인이 몸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증폭시키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병증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늘어가는 질환이 뇌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기억력이 감소한다든지 학습 장애가 있다든지 자폐증, ADHD 이런 집중력 결핍 장애, 그 다음에 뭐 우울증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몸에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환경 독소가 많이 나왔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비스페놀 A가 농도가 높아지면 아이들의 IQ가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사고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오래되면 이런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A는 다량 검출된 사람들은 뭐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비스페놀 A가 굉장히 흔합니다. 캔 음료수라든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영수증 이렇게 프린트된 영수증 있죠. 그걸 만져도 비스페놀 A가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ADHD 같은 경우는 모 한국의 기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환경독소와 연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농약 성분,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수은, 납, 비소 이런 환경 독소들이랑 연관이 많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 독소랑 연관 있는 증상들이 이제 아토피나 뭐 습진, 기침 유발성, 과민성 천식 같은 증상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프탈레이트가 검출이 많이 됐습니다.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그 사용이 금지됐지만 사용을 금지한 지가 꽤 됐음에도 아직도 검출이 됩니다. 그게 원래 플라스틱 같은 거는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 보면 굉장히 비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인은 그래도 날씬한 편이죠. 서양인에 비하면. 근데 이 당뇨 유병률이 한국인이 거의 뭐 미국 사람에 육박할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오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단지 비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독소가 있으면은 당뇨라든지 대사증후군, 동맥경화가 심해집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당뇨가 심한데 이분이 엄청 열심히 식이랑 이런 걸 하셨는데 어느 한도 이상 안 떨어져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몸에 수은 같은 중금속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금속이 많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공장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잘 못 돌아가면은 혈압, 당뇨, 치매, 자가면역 이런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술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계속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환경 독소가 많이 검출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골다공증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도 뼈에 염증이 심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건강한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환경 독소가 그런 걸 대체하게 되면 몸에 염증이 많아지고 골다공증도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환경 독소가 일으킬 수 있는 증상과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본 게 되게 많이 있는데
만성 피로, 알 수 없는 두통, 근육통,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 루푸스, 크론스병, 궤양성 대장염, 건선, 쇼그렌 증후군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내 몸에 뭔가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가 많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른 노화,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픈 거, 오래 지속되는 천식이나 기관지염 이런 것들도 환경 독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 독소는 현대인들은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배출이 중요하냐 피하는 게 중요하냐를 굉장히 오래 토론한 적이 있는데, 물론 피하는 건 중요합니다.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한다고 해서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거를 안 하다가 이런 병증으로 독소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검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기를 바꾸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병이 점점 증상이 약해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몸에서 로딩이 굉장히 많이 찼던 독소가 빠져서 나오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해독의 기본은 간단히 해독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일단 물을 많이 먹어야 되죠. 저도 엄청난 양의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어야지 이제 독소가 헹궈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독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을 일단 안 먹는 게 중요하죠.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는 것들, 술 이런 걸 안 먹는 게 일단 중요하고, 먹어도 최소한으로 먹고, 그 다음에 해독할 수 있는 영양제나 식품들이 또 중요하겠죠. 글루타치온, NAC, 비타민 B군, 밀크시슬, 요오드, 황산화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독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독소가 많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식품도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압축시켜서 딤이나 인돌스리 카비놀 이런 걸로 또 먹죠. 그다음에 새싹보리 분말에 있는 설퍼라판, 베리류들이 해독 효과가 크거든요. 그다음에 아마씨, 아로니아, 다크 초콜릿, 아티초크, 그다음에 허브 중에서 향신료 중에서는 오레가노나 정향, 클로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반신욕 등으로 땀을 자주 흘리는 사람과 흘리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기능학 교과서에는 해독을 식이해독과 사우나 해독 두 가지로 나누고요. 사우나 해독 자체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못하면 반신욕이라도 하라고 제가 많이 이제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나 묽은 변이나 가스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치료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림프 순환에 도움을 주는 포도씨 추출물이나 디오스민 같은 성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양 성분들이기 때문에 드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로 갑상선에 있는 유방, 사타구니 쪽 림프절을 제거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림프절이 안 돌기 때문에 독소들이 정체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림프절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톡식 마인드, 그러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겠죠. 우울한 생각,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그리고 남에 대한 화를 내는 거, 이런 톡식 마인드가 있으면은 몸에서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고 그것이 몸에 염증을 자꾸 일으키고 다른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해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11시에서 새벽 한 3시 그 사이에 몸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새벽 2시에 잔다든지 3시에 자고 이러면은 생산량이 급감하고 밤 사이에 몸을 청소하거나 해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내 몸에서 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독소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증상들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영감을 받고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